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학습지 4번입니다. 학습지 4번.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이제 통일신라 얘기로 넘어가네요.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자, 이제 남북국 시대. 잠깐만, 이거 녹화 눌러야겠다. 자, 이번 남북국 시대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는 우리가 이제 삼국의 통일 과정을 생략했네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은 한반도의 이제 국가를 보면 이 삼국 통일전 과정을 갖다가 다 생략했는데 그럼 시험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대충 이제 경계선이 어디냐면 대동강 이남 지역입니다. 요 대동강, 북한에 있는 대동강에서 대충 이제 함흥 지역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요 라인이 바로 이제 통일신라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초창기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막 부흥운동도 벌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고구려 유민이 세웠던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있는 발해예요. 발해. 알겠습니까? 발해. 그러니까 발해는 지금 이제 상경, 중경 이렇게 수도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수도라고 하면 처음에는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 동모산이 어디냐면 대평단에 우리 현대사 배울 때 옌지 배운 적 있죠. 옌지. 거기가 동모산 근처입니다. 알겠어요? 그 근처에 동모산이 있거든. 거기 이제 고구려 수도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힘들다 계속 찍으니까. 알겠어요? 어쨌든 거기 이제 발해가 위치했던 곳이고 남쪽의 수도 신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신라의 수도는 알다시피 금성이죠. 금성. 지금의 경주. 알겠습니까? 여기가 신라가 됐던 거였죠. 자, 이제 신라부터 일단 볼게요. 신라는 이제 크게 보면 이거 삼국사기에 따른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면은 통일전에는 이걸 갖다가 신라 상대라 불러요. 상대. 통일전을 갖다가 상대라 불러. 상대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마리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 후에 이제 시대를 갖다가 크게 보면은 중대 그리고 이렇게 하대로 나눕니다. 하대. 알겠나요? 여기 이제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중대와 하대로 크게 나눈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태종무열왕 얘 김춘추죠. 김춘추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공왕 때까지.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이 해공왕부터 무열왕은 김춘추니까. 춘추. 삼국 통일전쟁을 시작했던 무열왕.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태종이죠. 이게 태종무열왕이죠.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누구였다? 문무왕.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 해공왕 때까지 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김춘추의 자식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나요? 김춘추의 자손들이 그래도 해공강까지 이어진 거지. 요 하대는, 그래서 왜 이게 하대라 부르냐면 김춘추의 자손들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때부터는 나오겠지만 왕위 다툼이 되게 심해져요. 왕위 다툼.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졌으니까. 알겠습니까? 왕위 다툼이 되게 치열했던 시기라고. 그게 김춘추의 자손들 쭉 이어가다가 이제 해공왕 이후에는 그게 이제 뒤집어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김춘추도 일종의 진골귀족이었잖아. 그러니까 진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넓은 개념이야, 사실은. 너네 알다시피 신라는 골품제 국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골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성골이라고 하는 특이한 집단이 생겨요. 성골은 김씨 안에서도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 되게 좁은 집단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게 선덕여왕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선덕, 진덕이 끝났거든. 선덕, 진덕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골이 멸종된 거예요. 여자가 왕이니까 그 다음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끊어진 거였고, 뭐 영국의 투드 왕조도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끝난 거예요. 튜더 왕조가. 그 스튜어트 왕조 넘어가면서 막 난리 나잖아. 제임스 1세, 제임스 찰스 1세 나오고 막 명예혁명 일어나고. 모르는 얘기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 김춘추의 자손이 아닌 진골들이 전부 다 이제 왕위가 이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온 거죠. 이거 하대라 부릅니다. 왕권이 안정됐던 시기, 왕권이 혼란했던 시기, 하대라 부른다고. 이게 되게 엉망진창했죠, 당연히 하대가. 그러니까 망했지, 신라가. 하여튼, 어쨌든 중대는 김춘추, 태종 무해랑 이후부터 문무왕 때, 문무왕 나오니?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문무왕 때 이제 통일을 완수합니다. 삼국 통일을 적을게요. 삼국 통일 전쟁을 완수했던 거였죠. 일단 나당 전쟁에서 이긴 거야. 알겠습니까? 나당 전쟁 승리. 앤드 나당 전쟁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때. 이게 콘센트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 이거 아까 꼽혀가지고 앞에 찍었던 동영상 중 시커멓게 된 적 있잖아.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때 콘센트 되게 불안하네. 이거 피해가냐. 나당 전쟁 앤드 이때 끝났고 승리 했던 시절. 알겠습니까? 이게 문무왕 때였고, 우리 저기 학습지에는 신문왕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문무왕의 아들이요. 당연히 신문왕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되게 어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김춘추, 문무왕 전쟁 때라고. 이때는 뭐 되게 불만이 많아도 전쟁 시기는 함부로 왕권을 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 전쟁기잖아, 전쟁기. 근데 전쟁 끝나고 난 뒤 어린 왕이 즉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골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신문왕의 장인어른, 알겠습니까? 부산에 바로 김훔돌이었거든. 김훔돌. 장인어른 이러면 안 되지. 김훔돌의 반란, 김훔돌의 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태종 무열왕 이 자손의 어떤 그 왕위 계승에 반기를 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진압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왕권이 신문왕 때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 때 진골 출신의 왕이 처음 등장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였는데 이걸 물리친 거라고. 그게 김훔돌의 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신문왕 때 여러 가지 제도와 중앙 조직이라든가 제도 많이 정비가 돼요. 일단은 자,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집사부가 중요해집니다. 이거 다 하기 싫다. 이거 너무 집사부. 이게 집사부는 왕의 직속 기관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 그 관직을 갖다가 시중이라 불렀거든. 시중의 역할이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 신라를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기관 사실 화백회의잖아요. 화백회의. 근데 거기 화백회의의 가장 높은 귀족을 갖다가 상대등이라 불렀거든. 그러니까 상대등과 화백회의 권한이 막강했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집사부였던 거예요. 이게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 기관도 힘이 세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 나오네요. 귀족 합의기구의 화백의 권한 축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제도도 정비했대. 지방제도 정비해야죠. 왜냐면 이제 새로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가만 놔둘 겁니까? 신라 요까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맞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비했던 게 신문왕 때예요. 크게 보면은 구주 오소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개의 주와 5개의 작은 수도, 구주 오소경입니다. 알겠어요?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냥 그만둘게요. 알겠습니까? 구주는 봐봐. 구주 9개 주인데 대충 이제 하나, 둘, 셋 맞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옛날에 다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9개인데 이 9개의 주, 지방에 9개의 주를 나누고 이게 지방제도와 군사제도가 연관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제도와 그 다음에 군사제도. 군사제도 나오네. 군사제도가 이게 구서당, 십정이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서당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금성을 지키는 군대. 이걸 뭐라고? 구서당이라고 불렀다고. 뭐 조선시대 때 서당하고 다릅니다. 알겠어요? 9개 서당. 이게, 왜 9개냐면, 약간 이게 통일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군, 옛 신라군, 백제군 3개, 신라군 3개, 고구려군 3개, 333, 9개 군대. 알겠습니까? 십정도 마찬가지야. 이 십정은 9개 주니까 각 주에 하나씩 이제, 정을 두니까 원래는 9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신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한강묘역이거든. 한강묘역에는 지방군 2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10개가 되지. 이해하나? 하여튼, 구주 오소경에 관계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구서당 십정. 외우세요. 아이, 진짜, 설명해 주려고 하면 길어지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아까 구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경, 5개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치는 의미, 그 다음에 지방 귀족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책에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상수리제도, 이건 좀 뭐냐면, 상수리제도라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뭐지? 지방 세력을 다스리는 어떤 그 인질제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기인제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방에 있는 세력을 갖다가 이 수도에 있는 금성에 와가지고 머물게 하는 거죠. 인질처럼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시 지방 내려가가지고 아버지를 뒤를 이어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이런 식이었다고 알려진 게 상수리 제도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하대인데, 하대는 되게 신문학 말고 사건 많거든요. 많은데 신문학 말고, 그 다음에 성덕왕 시절도 해야 되고 사실 해야 되거든요. 나오나 이게? 성덕왕. 그냥 넘어갑시다. 안 나오니까. 하대는 이제 선덕왕 시절부터 해요. 선덕왕. 했어요. 선덕여왕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선덕여왕하고 선덕왕은 다릅니다. 했어요. 선덕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경순왕. 알겠습니까? 경순왕. 알겠습니다. 이때는 무려 왕이 150년가, 요 비슷한 시기거든요. 요것도 한 100년 조금 더 넘고요. 요것도 150년 되는데, 이때는 7명밖에 없었어요. 맞나? 태종, 그 다음에 문무왕,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인가?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그 다음에, 맞아, 해공왕. 그럴 거야. 하여튼, 7명밖에 안 돼요. 같은 시기인데. 근데 이거는 무려 150년 정도 됐는데, 이게 20명이나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왕권이 되게 불안정했다는 걸 보여주면 자주 바뀐 거니까. 맞죠? 불안정하다는 거였고, 이때는, 밑에 나오네요. 성덕왕 얘기 나오겠다. 토지제도 정비 이런 거, 너무 길게 나오네요. 어떻게 옆에다 적을게.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때는 좀 왕권이 불황했었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왕권이 불안하니까, 이제 지방권이 제대로 세금을 걷겠습니까? 엉망을 걷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농민 봉기로 이어지고, 알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적고적의 난이라든가, 그건 아니고, 그거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적고적의 난,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노. 오랜만에 하니까. 안 적혀있네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이게 하고 있거든, 지금. 자, 어쨌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농민봉기가 이어짐, 대표적인 농민봉기. 네,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머리가 썩었어요. 자, 이 당시 이제 중대 시절에 경제생활 보면은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진짜, 어디다 적니? 이거 하대를 옆으로 옮길걸. 떼서 옮겨야 되는데. 자, 신라 중대의 경제. 그대로 적을게요. 알겠습니까? 경제.
그 중에서 일단은 관료전이 뭐냐면, 관료전은 요것도 이거 신문왕 때 시행된 거거든요. 시행된 건데, 관료전은 일종의 이제 원래는 노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노급은 쉽게 얘기하면 통일전에 노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세금을 거두는 수조권, 세금을 거두는 수조권과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노동력 징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노동력.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요 한 마을에서 있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노급인데, 그 세금의 종류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에 대한 그 세금, 이걸 걷는 것과 이 지방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까지도 징발이 가능했던 게 노급이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이 노급을 갖다가 기억한 게 관료전이에요. 관료전은 쉽게 얘기하면 온리 수조권만 가진 거예요. 수조권만,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너네 거기 있는 세금만 걷어가지 거기 있는 백성들 건들지 마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관료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려면 되게 많이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쉽게 이렇게 설명해. 스마트폰을 나한테 선물로 줬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전화와 데이터 쓰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 쓰지 마. 그러면 핸드폰이 별로 의미가 없죠. 당신들 전부 다 게임하고 유튜브 보려고 하는 건데 전화만 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불만이 터져나는 거지. 이게 노동력 징발한다는 이 권리가 사실 더 큰 거였었어. 이건 되게 작은 거였었어.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사실은 있잖아. 농사가 1년에 계속 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떼고 막 이렇다고. 생산력이 낮아, 토지 생산력이. 근데 거기서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한테 거의 뭐 굴물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너네한테 데이터 쓰지 마고 똑같은 느낌. 알겠습니까? 전화만 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자, 어쨌든 귀족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고, 이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게 관료전이겠죠. 이해됩니까? 지방 귀족들이 지방민을 함부로 못 건들게 했었으니까. 나중에 이게 다시 부활하죠, 노급으로. 알겠습니까?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데, 어쨌든 왕권이 강했던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다. 신문왕 때처럼. 나오네요, 노급.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 다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전지급 이건데,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전. 이건 성덕왕 때 지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의 그 당시에 당나라였거든요. 당나라는 그 당시 어떤 정책까지 취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녹화가 되고 있나요? 하나, 둘, 되고 있네. 몇 분 찍었나? 17분 찍었네요. 그 당시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직접 나눠줬었어요. 이 균전제라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이제 경작을 못하거나 그러면 다시 국가가 환수하고, 죽으면 환수하고 다시 또 나눠주고, 이런 식의 토지 운영 제도를 균전법이라 불러요. 균전제.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전은 국가가 토지를 나눠줬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정전은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뭐 소유권을 인정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정전을 실시했다는 것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등장한 게 뭐냐면 신라 촐락문서. 신라 촐락 문서. 문서. 지친다, 계속 찍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 일본에서 발견된 신라 문서가 하나,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런 절이 있어요. 하여튼, 그 절에서, 유물을 싸고 있던 종이를 딱 보니까, 유물이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유물을 싸고 있던 그 껍데기가, 포장지가 신라시대 문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그 책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근데 그거 신라의 어떤 그 문서가 발견된 거야. 다 온전하게 발견된 게 아니고 몇 페이지가 발견된.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뭔 내용이냐면 신라 청주, 옛날 청주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서원경이었거든. 신라 서원경, 청주 지방의 어떤 그 세금을 걷었던 어떤 그 기록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신라 촐락 문서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신라가 그 당시 지방을 갖다가 세세하게 다스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몇 개 있고 막 거기까지 세금을 매겼다는 걸 그 기록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록들이 이제 신라의 어떤 지방 통치 제도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문서가 됐다. 신라 촌락 문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부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데 일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중대 때 이루어졌던 이 경제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신라 중대 때 또 크게 활약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였지만 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 갑자기 육두품. 육두품은 들어봤죠? 육두품은 신라의 골품제에 있어서 이제 성골 없어졌으니까 진골 다음에 육두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두품, 그 다음에 사두품, 뭐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3, 2, 1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사라지고,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골품제 안에 있다는 거는 지배층이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 귀족, 이제 진골 빼고는 최고 귀족이 바로 육두품이라고. 어쨌든 육두품이 이 당시에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왕은 될 수 없죠. 귀족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공부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공부해가지고 이제 활동했던 육두품들. 대표적인 육두품 누가 있나요? 네. 원효 같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설총과 원효가, 의상과 원효 대사가 중국 유학도 떠나지 않았죠. 근데 그 중에 원효는 돌아오고, 의상은 중국 유학을 가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효 대사는 중간에 깨달아서 돌아온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효 대사가 중국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의상은 그 당시 진골이었고, 중국 가서 돌아오면 정말 그냥 성공하는 케이스고,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은 육두품은 중국 유학까지, 당나라 유학까지 갔다 오더라도 신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거든. 이게 신라 하대 최치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최치원도 알다시피 중국에서 뭐 빈곤과에 합격하고 그런 애잖아. 근데 출신이 육두품이야.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신라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 어쨌든 신라 중대 육두품의 활약이 컸습니다.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학문, 연구. 알겠습니까? 그냥 나오니까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신라 하대인데요. 이거 진짜 많다, 이거. 한 번에 안 되겠는데. 자, 통일신라, 하대의 경제.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라 하대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중대 때 다시 부활했던 거예요, 이거. 언제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 해공왕 전인데요. 아까도 무문신? 경덕왕 때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하대에 가까웠죠. 알겠습니까? 경덕왕 시절에 다시 이거 다시 부활했어요. 노급이. 알겠나요? 노급이 부활하고 노급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다시 귀족의 힘이 세졌다는 걸 의미하는 걸 알겠습니까? 관료제는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하고 노급은 귀족의 힘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보지만 이제 이 신라 하대에 보면 사회적 모습이 뭐냐면 일단은 귀족들 간의 요 왕권 다툼이 심해지면서 알겠습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이제 약화되고 이제 지방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등장한 세력을 우리는 호족이라 불러요. 호족. 알겠습니까? 호족.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슬슬 이제 세력을 키워갔었고 대표적인 게 바로 견훤 같은 사람이죠. 견훤. 또 뭐 궁예는 사실은 호족이라 볼 수 없고 왕족이잖아, 맞죠? 왕위에서 쫓겨났던. 어쨌든 뭐 견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보기에는 왕건 전부 다 이 당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군 장보고 이런 사람들 전부 지방 호족이라 봅니다. 장보고 같은 경우 실제로 왕위 다툼에도 끼어들다가 이제 죽잖아요. 호족 세력이라 부르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러고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종교도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 이 선종이 유행해요. 자, 선종의 나오지만 선종의 유행. 알겠나요? 선종은 이거 설명 불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불교가 있잖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맞죠? 어떤 친구들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어떤 친구들은 몰라야 되나 이거. 교과서 말고. 자, 다시 비유를 들자면 너네 사랑을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사랑은 글로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하면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까? 글로 배우는 거 아니면 직접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선종은 실천을 중시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실천, 행동. 다시 말하면 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깨닫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반대된 게 뭐냐면 이 교종이거든. 이게 교종은 주로 이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불교에서 교종입니다. 당연히 초창기에는 교종이 발달하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하는 거. 근데 이건 사실 누가 할 수 있는 걸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잖아. 맞죠? 그게 이제 귀족들이 중심으로 이제 교종이 발달한 거였고, 호족들은 사실 학문적 수준이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전보다는 이렇게 참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깨닫는 거. 글 없이 이렇게 깨달았다. 깨달았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하여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뜻에 이르자 하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하여튼 이 신라 말기에 호족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거 바로 선종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민 불교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호족들에게 많이 유행했습니다. 됐고요. 세금제도. 자, 세금제도 이거 해야 되나? 마지막에 신라 촌락문서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 아까 잠깐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경제 파트에 신라 촌락문서 적어줬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나와 있죠. 목적은 농민의 철저 파악, 세금 징수를 위해서 나온 그 문서고요. 거기 보면은 인구 당연히 나오고요. 논밭의 넓이와 그 다음에 누구 집에 누가 소 몇 마리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요. 나무에까지 뽕나무 같은 것도 세금 매겼거든. 그런 것들 알 수 있는 게 신라 촌락문서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뒤에 후삼국 시대 계속 이어갈게요. 한번 끊을게요.